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은 3남매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로 예정됐던 올해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 즉 재벌그룹의 총수를 정하는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 한진그룹이 관련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게 이유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도 한 번 미뤘다가 또 미루게 된 건데 이번에는 언제로 미뤄진 겁니까? 네,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즉 총수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자산 총액 5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말하는데요. 공정위는 매년 5월 첫째 주 대기업 집단 현황을 공개하면서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도 발표하는데 올해는 한진그룹 총수였던 고 조양호 회장의 후임을 누구로 할지 그룹 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일까지 결론이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지정 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만약 그때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공정위 직권으로 총수를 지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그룹의 고민은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신청하느냐인데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 비율이 고 조양호 회장 17.84%이고 조원태 회장이 2.34%인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도 차기 총수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동일인, 그러니까 그룹 총수를 정하지 못하는 배경은 뭘까요? 안지혜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이미 3대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도 이 총수 지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오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미루기로 발표를 할 때까지 한진그룹의 주요 임원들도 단지 서류 제출이 늦어져서 이번에 미뤄지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고 조양호 회장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구들이 아직 정신이 없고 때문에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명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내부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네, 여기서 내부는 사실상 고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 3남매와 또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 경영권과 이 직결되는 게 사실 총수 지정인데 이걸 놓고 남매 간의 뭐 이견 혹은 심하게는 갈등까지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딸들인 조연아, 조현민 씨 등이 조현태 회장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아니냐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로 첫째 딸인 조연아 또 둘째 딸인 조현민 씨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 전 회장의 지분이 17.8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조원태 회장의 지분 상속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목되는 건 조현아 전 부사장입니다. 한진그룹의 항공과 관광,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또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여객 마케팅 등 분야에서 경영 수업을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그룹 경영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누가 받게 되든 이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천억 원대로 이제 상속세가 추산이 되는데 이 예. 재원을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원태 사장뿐만 아니라 한진가의 그룹 경영권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진칼의 이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지분율이 14.84%까지 늘어난 점도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갈등 이라고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더 불거질까요?
조양호 전 회장이 유언으로 이제 가족과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가라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랬었죠. 한 업계 관계자는 땅콩 회항과 또 물컵 투척 사건 등을 의식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내부 갈등이 이 남매 간에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5년이 되어갑니다. 건강 상태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있습니다만 이 회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세나 치료 진행 상황이 인공호흡기나 특수 의료 장비 없이 주로 병상에 누운 상태로 자가 호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촉과 소리 등에 반응하고 있어 의료진은 영화와 음악 등을 켜놓는 자극요법을 진행하는 한편 휠체어로 복도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한 재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근거 없이 나돈 수차례 위독설, 사망설 등을 일축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이 회장의 병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폐소생술과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은 수시로 병원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버스 파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11개 지역의 버스 기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기사만 4만 1,000명인데 이들은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드니 월급을 그만큼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퇴근길 버스 대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유리에 굵은 글씨가 뚜렷합니다. 승객에게 보란 듯 교통복지 실현, 준공영제 시행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스 회사 적자를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월급 보전과 인력을 더 뽑아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교통비를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가 기사들의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평균 임금은 346만 원인데 이 가운데 초과 근무 수당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수당이 없어지면 실제 월 수입이 최대 100만 원가량 감소한다는 게 버스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연말까지 기사가 15,000명이 더 필요한데 작년 7월 이후 신규 채용자는 1,300여 명이 채 안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는 15,000여 명의 기사를 추가로 뽑으려면 인건비만 7,300억 원으로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차량과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나 노조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즉 준공영제가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 버스는 전국 2만여 대. 파업 찬성으로 결론 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노조와 버스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지자체들, 특히 경기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파업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석우 기자와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버스 노조와 사측 간의 교섭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이게 이번 사태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스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기사나 또 관련 회사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지역 이 광역버스 15개 업체가 바로 노조를 통해서 지금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 측은 서울 지역 버스 업체와 동일하게 임금을 달라, 그리고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주 5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측, 즉 사측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혹은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1차 조정 만료일이 14일인데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 여부 또 인상률 뭐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줘야 파업 사태가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지자체들 움직이는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52시간 도입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추산을 해보면 15,000명 정도가 되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필요 충원 인력만 따져봐도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이 4,000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3,8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대다수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경기도의 결정이 이번 이 파업 사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그런데 아직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인접해 있는 지자체들과 요금 인상률 등을 계속 협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요금을 올려서 이를 통해서 이 마련한 재원을 임금 보전이나 인력을 더 뽑는데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 특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또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퇴양난인데 만약에 파업이 정말 좀 현실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협상이 네. 결렬이 돼서 파업이 네.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또 뭡니까? 만약에 파업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제 공동으로 비상 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은 버스를 제외한 뭐 대중교통, 뭐 도시철도라든지 택시의 운행을 늘리게 되는 방편이 시행되고요. 버스 전용차로 제외, 그리고 승용차 유일제 등도 일시적으로 해제가 될 방침입니다.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곳도 있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이 사안은 지자체가 대응할 사안이라면서 재정 투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연이어서 1등석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제선 1등석의 70%를 없애겠다고 했고, 아시아나는 1등석을 모두 없애고 기존 1등석과 비즈니스석 4위 등급에 있는 새로운 좌석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이미 1등석을 줄였는데 이번에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용률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의 1등석 가격은 왕복으로 1,000만 원이 넘는데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출장용으로 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고객인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1등석 탑승을 줄이면서 양대 항공사의 1등석 탑승률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빈 좌석이 늘어나니까 이른바 1등석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건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닙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38만 개에 달했던 1등석 좌석을 18만 개로 줄였고, 델타항공 역시 2008년에는 40만 개에 달했는데 18만 개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아시아나가 도입한 새로운 좌석 등급인 비즈니스 스위트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항공이 도입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항공사들이 일반석, 즉 이코노미석을 더 늘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인데 2011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항공사들 수익성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수익은 지금 2011년 초에 비해 7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코노미석과 프리미엄석의 수익을 좀 비교해 보면 이코노미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프리미엄 클래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1등석을 합친 좌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수익을 방어해서 거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국제선 승객 기준으로 프리미엄 클래스 승객이 전체의 5.8%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항공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특히 서남아시아 노선과 태평양 북중 지역의 노선은 프리미엄 좌석 수익이 여전히 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중간급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항공사들의 고민이 합리적인 고급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꽤 많은 신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는 새로운 신도시 입지가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먼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인근의 부천 대장지구가 선정되자 주민들 불만이 쏟아집니다. 저희도 그때 신도시라고 해갖고 왔는데 사는데 너무 불편하고 여기 분양도 다 거의 미분양 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신도시 발표 난 거는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교통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교통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서울에 나갔다 여기 올래도 차를 한 대 놓치면은 한 40분, 5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노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역 중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과 김포 한강지구와 인접합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김포공항과도 붙어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김포공항까지는 직선거리로 2km입니다. 주택이 들어서면 항공기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항 활주로 반경 5km 이내는 고도 제한으로 높이 52m를 넘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15층이 최고 높이입니다. 입지 논란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끝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완성됐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이 서울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자, 먼저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이 신도시가 얼마나 좀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일단 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직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겠지만 강남권까지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도시 그 예정지를 보면요. 고양과 부천, 인천 계양의 경우 서울 북서와 남서 지역에 맞닿아 있어서 이 지역 수요를 좀 흡수할 수가 있고 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도 서울 북동쪽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강남권에 보시면 하남 교산이 있긴 한데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번에 강남 인접 지역의 공급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 자투리 땅을 모아서 38,000 가구 공급 계획도 나왔는데 일단 뭐 주거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비인기 지역들이 많았고 일부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끝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서울권 수요를 결국 충족시키기 위해선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된다면 반대로 서울 집값이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뭐 작년 여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자 이 지역 아파트 값이 과열 양상을 보인 적이 있고요. 예. 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수억 원씩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다른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신도시로 나갈 만한 확실한 유인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신도시가 이 분양 원가 공개 등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야 서울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서민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주택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주택이 공급돼야 결국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집값이 좀 안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인 이 일자리를 좀 분산시키는 것도 해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이제 신도시를 거대한 배드타운, 즉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기업들이 신도시로 이 본사와 공장 등을 이전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3기 신도시 계획에선 기업과 상점, 학교 등이 들어설 공간을 주택 용지의 3분의 2로 하겠다 이런 안만 나왔을 뿐 기업을 유인할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의 세금과 임대료 등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방식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개편안 국회 논의가 무산되고 나서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행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류장수 위원장은 운영위원들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일정을 논의해 이를 결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들 8명이 복귀해야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고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장수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일정과 계획 등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 개편안이 일단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 개편안이 5월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에 통과된다고 해도 올해 진행되는 심의에서 개편 체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개편되면 새로운 결정 구조에 맞게 최저임금 위원들을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데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보다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까일 겁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편 이거는 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정부도 좀 현 체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정부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하고 20일 정도의 이 행정 절차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존 방식으로의 최저임금 심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합리적인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근본 제도 개선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이게 좀 이원화가 돼서 그러니까 결정이 개편한 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힙니다. 네, 홍 부총리 발언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기존 방식대로 심의하더라도 합리적 구간 검토 그리고 시장 수용성 고려 이런 부분 자체가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있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면서 2년간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 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예. 전문가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최근 2년처럼 두 자릿수 인상은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 한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0% 이상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추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7, 8% 정도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기는 쉽지 않을 거다. 4%에서 4.5% 사이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또 고용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을 하고 노동계도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내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게 원인으로 1분기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우준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인 오늘은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은 따뜻해졌지만 반면에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화재 사고가 잦았던 만큼 미리 불씨 관리에는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순환은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속초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지만 대기는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23도, 제주는 20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조금은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내외를 기록하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